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강의의 제목은 이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헬리콥터 부모의 방향틀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자녀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자녀교육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서 혹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헬리콥터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랑 다르게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늘 다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이 헬리콥터 부모라는 것은 이제 제가 차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과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보면 헬리콥터 부모 자녀의 인생 궤도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좀 진료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아이들 이렇게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 그런 어떤 존경심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 뒤에는 부모님의 어떤 지나친 기대라든지 또 잘못된 양육 방식이 한몫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무책임하고 문제덩어리인 부모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한마디로 단정짓기에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에요. 연구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도 학부모죠.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난 10수년간 이렇게 상담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느껴왔던 점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여를 많이 한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인지 자녀의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사실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독립된 자아를 지닌 개체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인 양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이제 아이가 형성되고 또 엄마의 살점 일부가 떨어져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된 개체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의 능력은 말이죠. 많은 부분 사실은 스스로 개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 전문가들, 아동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사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 지식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대단해서, 그게 좀 아주 전문적이어서 치료가 잘 되는 양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좀 스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환경적인 걸 잘 만들어주는 치료 환경, 안전한 환경, 마음 놓을 수 있는 환경, 이걸 조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안전한 치료 환경을 맺는 것 자체가 치료를 해주는 분, 치료사들의 유능한 업무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아이 스스로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명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이 놉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걸 비교하면 당연히 치료사 이런 분들하고 부모님은 비교가 안 되죠. 치료사는 또 직업적 의무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아이들이 치료사 보내는 시간하고 엄마가 늘 보는 시간하고 다소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런 친근한 만남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좋아지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혹시 뭐 마법을 피웠나? 무슨 특별한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마와 아이의 만남과 이런 치료사와 아이의 만남 간에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과 기다림입니다. 예. 심리치료 전문가들은요,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예, 단지 사랑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이제 더 많이 된다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또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갖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진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나는 우리 아이, 우리 자녀를 존중해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존중도 좋은 말이고 사랑도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예,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기대 수준이 또한 높아집니다. 기대 수준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표현 뒤에는 높은 기대 수준과 그런 어떤 열망이 숨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나아가서 충돌이 불가피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그런 경우 양쪽 모두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기다림이라는 건 또 어떠합니까? 치료 시간에 치료사들은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를 그저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다가서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부추기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합니다. 절대로 야, 너 이거 해봐. 야,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지시나 개입을 최소화 혹은 없애는 쪽이 훈련된 그런 치료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치료의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요, 어느 정도의 지시나 조언, 통제 등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치료 초기에는 뭐 마음껏 막 그냥 아무렇게나 좀 어지럽히고 막 좀 뭐 부수는 놀이를 해도 내버려 두다가 이제 관계가 충분해지면 나중에 그런 놀이가 되면 야, 이제 조금 우리 좀 뭐 만드는 놀이를 바꿔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기다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스스로를 드러낸 다음에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치 자가 발전하는 원동기와도 같다, 이런 표현도 쓰곤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 재촉하기 바빠요. 왜냐하면 결과가 빨리 주어져야 되고 또 빨리빨리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아이가 빨리빨리 훌륭해져야 되니까 그냥 어느 세월에 제가 좋아질까 이렇게 느긋한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부모의 바람대로 제대로 따라오는 낌새가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재촉함과 더불어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대신해 주죠. 야, 그냥 내가 할게 이러면서 막 숙제도 해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그것은 이미 아이의 일이 아니라 부모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히 부모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들이요, 제발 자녀의 인생 궤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결코 자녀의 인생 궤도에 동시에 함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녀의 인생 궤도를 막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기차가 궤도를 지날 때, 선로를 지날 때 한 기차가 지나가지 두 개 기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궤도를 탈선해서 옆에서 같이 가는 건 상관없겠죠. 근데 같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를 말아라.
오히려 자녀가 매 순간순간 가는 길이 자녀가 궤적을 선로를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라는 점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굳이 가고 싶고 또 옆에서 지켜보고 싶으면 저는 기찻길 말고 우리 마라톤 코스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코스 여러분들 마라톤 대회 할 때 지켜보셨죠? 수백 명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횡적으로 세워서 동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길이 넓습니다. 예? 길이 넓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반문을 하죠. 아니, 요즘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하고, 예? 그럴 때 무슨 마음의 여유를 갖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고로 여유가 있어야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제적 여유도 좋지만 마음의 여유, 심리적 여유가 더 좋고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심리적인 성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미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뭐 각종 힐링의 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신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열풍이 불어닥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질적 만족만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자녀의 인생 궤도에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되고 병적인 밀착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곧이어 나약함을 보증하는 시초가 될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갈등과 실망이 쌓여서 폭발 직전의 상태로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무섭게 들리는 경고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안점은 부모들이요, 조금 더 이기적이 되자. 이기적,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기적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로서의 인생, 나의 인생에 좀 충실해라. 예, 자녀는 자녀로서의 인생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게 오히려 자녀를 위한 마음가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 위해서 너무 희생, 헌신 다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젠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부모들이 훨씬 더 이타적이 되자. 우리 아이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전체, 남의 아이도 좀 생각하고, 예? 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에 우리 부모들도 좀 일조를 하자. 예? 그러려면 지금 당장 자녀의 궤도를 이탈하라. 라고 이제 제가 서두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의 부모고, 두 번째가 불도저 부모, 세 번째가 컨설턴트 부모.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청중분들과 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용어 자체로 딱 감이 아마 조금 잡힐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그런 뜻이 느껴지죠. 자, 우선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용어는 원래는 미국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마치 헬리콥터처럼 학교 주변을 맴돌면서 사사건건 아이의 문제를 학교에 통보하고 간섭하는 현상을 빗대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학에서도 대학 교수한테 우리 애는 왜 학점이 500개 안 나왔냐? 라고 교수한테 전화 걸어서 뭐 얘기하고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뭐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동안의 개념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율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미국 아이들은 뭐 대학교만 가면 그 기숙사도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우리 보통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조차 이렇게 헬리콥터 부모가 출연했다는 것은 부모의 본성인지 아니면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물며 자식열이 정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나라에서는 이 헬리콥터 부모는 사실은 일찍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죠. 자, 여기 말씀드리듯이 뭐 치맛바람이란 말 우리 많이 썼었죠. 뭐 극성학부, 뭐 그 학부모님 극석이야, 열성이야. 또 아버지 백 때문에 쟤는 뭐 잘 됐어. 뭐 또 좋지 않고 불법적이지만 촌지 뭐 이런 등의 부모님의 어떤 강한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헬리콥터 부모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우리의 좀 잘못된 그런 어떤 관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은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헬리콥터의 원래 뜻은 우리가 특수부대원들이 적진 깊숙이 딱 침투해서 막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이제 후방에 헬리콥터가 딱 날라와서 딱 이제 구출하고 가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헬리콥터면 참 좋죠. 예, 그런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헬리콥터는 이제 그런 헬리콥터가 아니고요. 막 고공을 맴돌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수시로 이착륙하고 또 이렇게 무전기로 이제 막 지시하고 그런 어떤 헬리콥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많은 부모들이 헬리콥터 부모가 굉장히 이제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고 튼튼하고 기능도 많고 비싸고 이런 헬리콥터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반대하고 그걸 이제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헬리콥터 부모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불도저 부모의 유형도 사실 문제가 많은 유형인데, 뭐 불도저 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강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근데 아마 현재 40대 이상쯤 되는 부모님들은 아마 자신들의 어릴 적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무릎을 탁 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두 가지 감정이 아마 많이 느껴질 겁니다. 강하고 위대하고 한없이 존경스러웠던 우리 아버지지만 한편으로 아버지 내가 좀 이기고 싶어서, 쓰러뜨리고 싶어서 속에는 반항심과 적대감도 상당히 속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세대들이죠. 근데 아버지들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머니들도 굉장히 호된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우리 엄마는 빗자루로 때렸어. 옆집 철수 엄마는 뭐 옷솔로 때렸어. 이런 얘기하면서, 야, 너 뭘로 맞았냐? 뭐 이런 얘기하고요. 야, 누구네 아버지가 무서운지 알아? 저 가게집 아버지가 이발소 아버지보다 훨씬 더 무섭대.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고 무서운 부모, 자녀에게 항상 명령만 내리고 또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내리면서 밀어붙이는 부모를 바로 불도저 부모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지금도 불도저 부모가 꽤 많을 것으로 사실은 봅니다. 비록 과거의 부모처럼 심한 체벌은 이제 하지 않겠죠. 지금은 더군다나 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의 개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은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묵살한 채 오로지 부모가 제시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부모는 여전히 많다. 그런 불도저 부모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컨설턴트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좀 매력적인 용어죠. 부동산 컨설턴트, 금융 컨설턴트, 법률 컨설턴트, 인생 컨설턴트. 자, 뭔가 편안하고 믿음직한 그런 이미지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컨설턴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바로 컨설턴트 부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해주고 조언까지 그렇게 해주는 부모는 이미 자녀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신뢰를 느끼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죠. 또 그 사람에게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설턴트 부모가 강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의 부모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스스로 아마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부모가 제일 낫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컨설턴트 부모가 제일 낫다라고,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뭐 저 또한 절대로 불도저 부모처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여러 아이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이런 계통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컨설턴트 부모는 아이들의 정신건강도 확보할 수가 있고 보다 더 밝고 활기차고 다정하게 아이들이 자라더라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의 부모가 될지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 여러분 부모님 스스로 결정하실 몫이라고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조금 기준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과연 헬리콥터 부모일까? 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10가지 체크리스트,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수시로 한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자녀를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자녀를 거의 야단치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는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요. 소위 기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견을 늘 대신 얘기해 주니까.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하나 다 지시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녀를 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자녀의 관심사항과 취미를 만들어줘요. 예, 만들어주고 여덟 번째는 자녀가 가져야 할 생각을 부모가 일러주는 거죠. 주입해 주는 거죠. 아홉 번째는 자녀에게 특별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요. 열 번째는 자녀의 할 일을 부모가 상당 부분 대신해 주는 편이다 라고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뭐 1개 정도면 헬리콥터 부모가 아니고요. 2개에서 4개까지도 조금 봐줄만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음. 근데 이게 절반인 5개 이상을 넘어가면 조금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5에서 7개는 중간 정도의 헬리콥터 부모고 8개 이상이면 매우 심한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헬리콥터 부모들이 하는 착각도 꽤 많습니다. 이것도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는 부모 잘 만났어. 타고난 복이지 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뒷바라지하는 만큼 우리 아이는 잘 될 것이야. 전적으로 아이의 인생이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자녀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세상이 하도 험하고 위험하니 내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지. 세상을 온통 위험한 그런 배경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겁이 많아지는 거죠. 다섯째는 아이가 힘든 것을 보면 참으로 안쓰러워. 내가 도와줘야 해. 얼른 보면 굉장히 참 사랑오라득 찬 엄마 같긴 하지만, 아빠 같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자녀를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잘못된 착각이죠. 여섯째는 이렇게라도 챙겨줘야 아이가 어느 정도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곱째는 과거에 우리 자랄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달라. 여덟째,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끔 내가 미리 준비시켜줘야 해.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상세계에서나 존재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아홉째는 내 아이만큼은 세상의 쓴맛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아주 이상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열째는 자식 잘 되는 것은 결국 다 부모 덕분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니까 그런 헬리콥터 행태를, 헬리콥터 행동을 보인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분들은 이런 착각과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분들의 어떤 부모를 이번에는 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할 때 분리불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엄마가 떨어지면 왕 울고 엄마가 어디 도망갈까봐, 엄마가 자기를 키우지 않고 버릴까봐 불안해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예.
아이 곁을 떠나면 아이한테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엄마가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맴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나도 너무 잘났죠.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 부모의 참 안타까운 점은 본인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약간의 그 자기 우월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소유욕이 너무 강합니다. 자녀는 이제 내 것이니까, 내 전부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경쟁적이에요. 이것 다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려고 부모가 이제 아이 손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헬리콥터 부모가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예, 아이들이 사실은 생각하고 느끼고 놀고 행동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유를 결과적으로는 침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나 만족감, 즐거움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이 지연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신체적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이죠. 예. 자녀가 쭉쭉쭉 역경과 좌절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주다 보니까 의존적이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발성과 주도성이 결여되니까 결국은 자녀의 정신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결과 자녀의 영혼을 억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죠, 우리가. 예? 개개인이. 그러나 부모가 마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옆에서 다 해줄게 라는 식의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영혼도 억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아이를 믿어 이런 말 다들 많이 하시죠. 난 내 아이 믿어, 우리 아이 믿어, 너 믿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모님들이 수없이 되뇌이고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많이 들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말입니다. 아이를 믿고 아이를 신뢰하는 거 좋은 말인데, 근데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아이를 믿어라는 말을 지나치게 남발하거나 그걸 강요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제가 여기에 좀 사례를 하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9살짜리 필구, 물론 가명이죠. 필구의 엄마는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믿자. 아이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예, 이것은 이제 학예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구라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만 서면 좀 위축이 되고 말도 떨리고 좀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랬던 그 아이의 특성을 엄마는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번에는 집에서 예행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엄마 앞에서 실수도 했고 떨리는 모습도 했지만 아주 진짜 반복적인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좀 놓았죠. 그리고 아침에 필구가 학교를 갈 때 엄마는 응원까지 해준 거죠. 예. 필구야, 오늘 잘해. 어저께처럼만 하면 돼. 그리고 절대 떨지 마. 정말 아이를 믿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이 말 속에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예.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학예가 시작되고 나니까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이제 실망스러웠죠. 뭐 초반부터 고개 숙이고 목소리가 잦아들고 또 긴장된 표정이 눈에 역력하니까 이제 엄마가 불안해지고 엄마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안타깝다,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치면 차라리 다행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망감과 분노로 바뀐다는 거죠. 바로 그때 아이의 엄마의 눈이 딱 마주쳤죠. 그때 아이가 과연 뭘 느꼈을까요? 예, 엄마의 눈빛을 보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사를 외우지 못했고, 뭐 딴 애들은 좀 했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필구라는 아이와 면담실에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예. 너 엄마하고 눈 마주쳤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 그랬더니 몰라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그 기분이 좀 어땠냐? 그랬더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예. 이제 엄마한테 제가 또 질문을 했죠. 어머니,
필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죠? 빨리 자라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의 감정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각 다음에 감정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됐다는 느낌이 컸지만 솔직히 바보처럼 그 정도를 못 해내면 어떡하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아이를 믿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되뇌었지만 마음속의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죠. 자, 아이는 엄마를 무서워하고 엄마는 아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엄마는 아이에게 격려와 힘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아이를 질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후부터 수행 능력이 떨어진 것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당연한 거죠. 자기가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남의 눈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죠. 예. 자, 엄마의 마음속에서 반복된 우리 아이를 믿어라는 말은 그저 결과적으로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고요. 또 오늘 잘해라는 엄마의 말은 이게 격려와 응원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엄마의 태도입니다. 엄마의 태도예요. 엄마는 아이를 믿기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믿었다기보다는 결과를 믿었습니다. 너는 오늘 실수 안 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훌륭하게 하기를 다 했을 거로 믿어. 그러니까 이 결과를 믿다 보니까 이게 좀 흐트러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실망과 분노로 바뀐 거죠. 차라리 야 어저께처럼 하면 돼. 오늘 떨지 말고 잘해라는 말을 안 하는 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더 나았겠죠. 사실은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필구야 오늘 못해도 돼. 에? 오늘 못해도 돼. 떨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봐. 오늘은 이게 차라리 더 결과적으로 낫었죠.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쨌든 뭔가 한다는 거 그거를 좀 믿는 그 묘한 차이를 엄마가 좀 진작에 좀 깨달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요. 야 괜찮아 그냥 해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애가 얼마나 긴장을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있어서 부담을 주는 관객이 아니라 지원자, 후원자 이렇게 좀 작용을 했으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례였습니다. 자, 헬리콥터 부모 자녀는 과연 어떤 어른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제 성격이 형성되어 나가죠. 이 성격이라는 건 선천적인 요인과 또 후천적인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격에서 중요한 특성 하나가 의존적 성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다 해주는 게 때로는 중간중간에 귀찮고 좀 부담스럽게 됐지만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엄마 없으면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회성 형성에서는 사회성 결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친구나 다양한 사람들과 접해야 되는데 엄마와 밀착되다 보니까 사회성, 풍부한 사회화 경험이 부족해지는 거죠. 사회성 결핍이 될 가능성이 많고 성취 능력도 제한됩니다. 왜? 엄마가 요만큼만 해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만큼 더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라는 것만큼만. 그러니까 이 성취 능력도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성숙, 굉장히 좀 포용력이 많고 원만해지고 유연한 그런 성숙이 안 이루어지고 아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의존적 성격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신적 성숙이 제한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 부모의 출현을 그리고 헬리콥터 부모의 지속을 우리는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불도저 부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불도저 부모 항목 역시 10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칭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야단을 많이 치는데 그냥 야단을 많이 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자녀를 야단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 비난하고 처벌합니다. 이 불도저 부모의 특징은요, 아이가 잘하거나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아이가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언제 잘못하나 기다리는 부모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 번째 특징이 있고, 네 번째는 자녀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명령과 지시를 많이 내리고요. 여섯 번째, 자녀를 믿지 못하죠. 자녀의 관심사항과 취미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녀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규칙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자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의 의견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도저 부모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자, 이 중에서 역시 4개 이하면 조금 가능성이 뭐 있지만 5개 이상이 넘어가면 또 이 중간 정도, 또 걱정되기 시작하고 8개 이상이 되면 상당히 이게 또 불도저 부모, 막강 불도저 부모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불도저 부모님들도 착각을 하고들 계십니다. 첫 번째 착각은 아이들은 결국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게 되어 있어. 거의 군대식 사고방식이죠. 뭐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잘 잡아줘야 해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아이가 지금은 불만이 있어도 나중에 크면 부모를 다 이해할 것이야. 참 순진한 바람이죠. 예, 실제로 우리 어른 중에서도 어릴 적 굉장히 엄하고 불도저 부모,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 밑에서 자라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업적 성공을 거둔 분들도 그 아버지한테 억압된 기억이나 그 감정의 괴로움 때문에 사실은 부자 관계도 단절하고 지금 보지도 않고 사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된 그 아빠는 어릴 적 내가 이렇게 엄하게 된 게, 시킨 게 다 너를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모, 부자 간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이 비극적 결말이 초래됐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그렇게 엄하게 혹은 불도저 부모처럼 강압적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상은 경쟁하는 것이고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지. 예, 그렇게 이제 역시 세상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가 부모 말을 이해 못하면 외워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내 말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내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 잘 되라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야, 이거 몰라주면 네가 사람이냐? 라는 식의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 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되는 것이 분명해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에 사례를 들고 나온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부모님이 너무 이제 엄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밀어붙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부모에게 몰립니다, 아이가. 근데 아이는 감히 대들지 못하면서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나름대로 체득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몰리다 보면 점차 스스로 반격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동적인 공격, 패시브 어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격이라는 건 남 때리고 집어던지고 뭐 말로 이렇게 화를 표현하고 이런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겁니다. 예. 뭐 언어적인 공격도 포함되고요. 근데 애들이 과연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그런 능동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다가 뭐 더 큰 불벼락과 더 큰 처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또 게다가 또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대들고 뭐 이렇게 때리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건 폐륜이니까 또 그런 광경 자체를 또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도 안 되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작고 힘없는 아이가 무섭고 힘센 부모에게 대들 수 있겠을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식적으로는 공격할 생각을 잘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 사실 무섭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동적인 공격을 하냐면 부모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화나면 부모가 나 화났으니까 너무 기뻐. 나 아니잖아요. 화났으니까 부모가 속상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이제 성공한 셈입니다. 부모가 화가 잔뜩 올라가면 내 공격이 먹힌 겁니다. 아이 공격이. 이게 수동 공격입니다. 자, 또 사례를 하나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영택이는 부모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묵묵부답, 고개 숙이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야단치다가 이게 더 화나는 거예요. 뭐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뭐 변명을 얘들 좀 하든지 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부모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봐도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럴 때는 너무 속이 터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말 없이 눈물까지 흘린다 이거죠. 무서우니까 눈물을 흘리겠죠. 근데 눈물을 흘리면 이제 멈추고 이제 불쌍해야 되는데 자기는 더 화가 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 말을 할 때도 영택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 전법이에요. 전략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잠깐 엄마 앞에서 제가 자, 엄마 말이 맞니? 라고 이제 물어봤죠. 쭉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맞니 했더니 역시 점점점 묵묵부답.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는 한마디 더 거들죠. 봐요 선생님, 얘는 도대체 어른 날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질문해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좀 흥분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나가 계시라고 좀 하고 아이하고 둘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영태가, 너 엄마 참 무섭구나. 이 무섭다는 아이의 감정을 좀 건드려 주니까 얘가 그제서야 고개를 딱 들어서 저를 쳐다보는 거죠. 예. 맞지? 너 엄마 무척 무섭지? 라고 얘기하니까 네, 무서워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혹시 엄마가 밉지는 않니? 미울 때도 있어요. 어느 때 그래? 엄마는 한 번 얘기하시면 계속 야단쳐요. 그러나 만날 내 말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씀하세요. 야, 근데 엄마는 네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화가 더 나시는 것 같다. 더 심하게 그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몰라요. 엄마에게 야단 맞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얘기하기가 더 싫어요. 그리고 하도 많이 야단 맞고 혼나서 이제는 뭐 괜찮아요. 예. 엄마는 아이를 야단쳐서 아이가 좀 속상하게 느끼고 좀 무섭게 느껴서 행동을 교정하라고 하는데 아이는 거기서 그냥 뭐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리고 역으로 엄마가 더 속상해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을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엄마가 스스로 막 더 화나고 더 흥분하니까 얘가 그 순간 알아차린 거죠. 야, 이러니까 엄마가 더 화내시고 더 막 짜증내는구나. 예?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하네. 예. 무의식적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죠. 야, 내가 괴로운 만큼 엄마도 괴롭혀야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수죠, 복수. 엄마한테 혼나면 얘가 할 수 있는 복수고 얘가 할 수 있는 분노의 표출이 반응을 안 보이고 대답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울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들킬까 봐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사실은 비극적인 상황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수동적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불도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무섭고 위축돼 있고 굉장히 좀 반항심과 적개심을 속으로 감추고 있다가 이게 이제 사춘기 때 한번 터뜨리기도 하고 사춘기 때 터뜨렸다가 또 감소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자라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억제형 인간입니다. 억제형 인간. 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억제합니다. 그걸 표현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항상 야단, 처벌을 받으니까 늘 억제하는.
예, 뭔가 억제되어 있는 느낌이 많고요. 두 번째는 회피형인간입니다. 일을 안 벌려요. 그리고 항상 도망만 쳐요. 아까 제가 헬리콥터 부모 자녀는 성취 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시킨 것만 하는 그런 어떤 성취 능력을 보인다면, 이런 불도저 부모의 자녀는 얘의 어떤 성취의 목표는 야단 맞지 않기 위한 그런 거,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얘의 목표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을 벌리면 안 돼요. 괜히 했다가 야단 더 맞아요. 예. 그리고 분노형 인간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맨날 혼나고 때로는 심한 체벌을 받았다면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있죠.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이 분노가 늘 터트리는 언제나 분노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제나 분노형의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계속, 마치 아빠가 혹은 엄마가 나를 야단쳤던 것처럼 계속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분노를 터트리고, 때때로 분노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억제형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갈등과 무의식적인 어떤 공격성을 건드리면 확 표출됩니다. 평상시에 얌전하고 조용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굉장히 헐크가 돼서 정말 아주 돌출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굉장히 그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게 그 이전의 기억까지 떠올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상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하를, 직원을 야단쳤는데 이 부하 직원이 불도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였다면 그냥 갑자기 막 대들고 막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는 식으로 막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데 놀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컨설턴트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부모도 이 10가지 항목,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칭찬과 야단은 훈육의 양쪽 측면인데, 불도저 부모는 주로 야단 위주의 양육을 하는 반면에 컨설턴트 부모는 주로 칭찬 위주의 양육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야단을 치긴 치죠. 치긴 치는데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야단 치지 않습니다. 비교적 냉정함과 평온함을 비교적 유지하면서 야단을 치고요. 또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요. 자녀와 대화를 자주 나누니까, 자주 나누고요.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관심사항과 취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화를 자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자녀에게 규칙을 따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기다려줍니다. 자발성, 자율성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 이게 한 개나 0개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한 4개 이하 정도도 조금씩 괜찮습니다만 적어도 5개 이상은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 혹은 더 노력해서, 더 분발해서 8개 이상에 해당되게끔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는 그런 컨설턴트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컨설턴트 부모의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야. 최대한 존중해줘야 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이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예.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디까지나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를 거의 미숙아처럼 생각하고요. 불도저 부모는 아이를 작은 어른처럼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컨설턴트 부모는 아이를 발달적 수준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는 하루. 대화가 풍부하다는 것이고요. 또 아이와 쌍방향적인, 일방향이 아닌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나간에는 분명한 위계질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을 따르게끔 하고 엄마나 아빠가 또 아이에게 설득을 하고 훈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보다는 잘한 일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요. 또 칭찬에 칭찬을 더하죠. 2번 칭찬하고 야단은 가급적 1번 하고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는 체벌이나 야단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의 선택과 행동을 역시 기다립니다.
자, 이와 같이 컨설턴트 부모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아이의 능력, 여기 부제에 있듯이 잠재 능력, 아이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자,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 즉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하게끔 좀 내버려 두세요. 예. 사실은 늘 누구나 하는 밥 먹고 숨 쉬고 배설하고 잠자는 거, 이걸 포함한 활동, 예. 어떤 활동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국 아이의 능력을 발달시켜 주죠. 예. 사실은 요 기본적인 생리작용도 잘 안 되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마음껏 충분히 하게끔 좀 이렇게 내버려 두자, 기다려 주자라고 이제 말씀을, 그러면 이제 아이가 거기에 이제 숙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에게 정답을 빨리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해서 성취,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끔 해주자는 거죠. 물론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기다렸다가 안 되면 부모님이 그때 개입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에게 성취의 경험, 성취의 기회를 오히려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답을 빨리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진도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외워야 되는 게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몇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외우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영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키울 수 있는 능력 발달을 꾀합니다. 즉 책상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체험학습이죠. 체험학습을 풍부하게, 예,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꼭 돈을 들여서 뭐 이렇게 잘 구조화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과 야외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모두 체험학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아이 스스로 자기 발전에 의해서 학습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이 꽤 크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요거는 아이의 그 발달하는, 이 능력이 발달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요건 또 조심하자, 이건 또 주의하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부모가 아이의 생각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 아까 헬리콥터 부모 나왔죠. 자, 아이의 생각을 무시한 채 부모는 아이에게 정해진 규칙과 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면 아이의 사고 능력 체계를 결코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아이의 생각을 수시로 물어봐야죠. 그것이 비록 부모 생각에 미흡하고 다소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우선 그걸 존중해주고 부모가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부모가 절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일러주는 것은 아이의 사고 능력 체계가 발달되지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부모가 역시 아이의 행동을 대신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이가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기에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때로는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아이의 결과물이고 아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으면 아이가 책임져야게끔 하는,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대신해 주면서 결과만 좋게 해준다는 것은 이거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행동 발달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거 그만둬. 그런 거 하지 마. 부정적인 어구를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역으로는 야, 그거 좋다, 괜찮다, 멋진데, 이런 긍정적인 말, 이걸 우리가 타당화라고 그러는데, 아이는 이런 부모의 타당화 반응에 따라서 내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이거 옳게 나가는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자신감을,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죠. 근데 무슨 거 할 때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부족해 라고 하면 점점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건 좀 틀리는 것인가 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즉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만의 생각이나 고유한 행동을 보이지 않죠. 예, 뭐 소위 말해서 복지부동형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 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달콤하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러왔고 거기에는 자기 희생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에 관념화된 거예요. 야, 부모는 희생해야 되고 부모는 뭐 다 참아야 되고.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상, 그 관념을 깨고 부모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요. 또 내가 컨설턴트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여유스럽게 여유의 마음가짐을 갖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한다면 그럼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씁쓸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달콤한 결과를 치러야게 될 것이다. 예.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마음껏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즐거움의 또 가치를 결코 물질적인 것에 두지 말고 정신적인 가치 둔다면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게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자식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하다. 그렇다고 자식이 잘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성취 능력의 제한이나 의존형 인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지고 긍정적 마음의 여유가짐을 가지면서 자녀를 키울 때 그것이 바로 컨설턴트 부모가 되는 지름길이고 자녀를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원숙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